엘리사 맥케이 대령은 지금도 자신의 전략 노트 첫 장에 단 한 줄만 적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 평생을 전쟁 시뮬레이션과 도시 내 교전 분석에 바쳤던 대령. 그런 대령을 멈춰 세운 건 1992년 한밤중에 날아든 단 한 줄짜리 LA 보고서였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한 지역 하나. 그곳의 이름은 코리안타운. 한국인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 편견, 냉소. 모든 것이 뒤섞인 채 맥케이 대령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그녀는 평생의 원칙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체 그 조용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무엇을 마주쳤던 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미 육군전략사령부에서 30년을 복무한 제시카 맥나마라입니다. 예비역 소장으로 전역한 지금 여러분께 1992년 LA 폭동 당시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4월 29일 밤 국방부 상황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저는 정보전략 담당으로 LA 폭동 대응 조정본부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장 상황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베버리힐스에서 컴턴까지 LA 전역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긴급보고 들어왔습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달려왔죠. 손에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현장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단순한 도시 폭동 진압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30년 가까이 복무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다뤄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지역, 피해 없음. 상점 운영 정상. 질서 유지됨. 이게 말이 되나요? 경찰이 철수하고 주방위군도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즉시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사우스 LA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리우드대로는 약탈과 방화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코리아타운만 멀쩡하다는 거예요. 군사전략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외부 방어선도 없고 공식적인 병력 배치도 없는데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보고서 확인됐습니까? 저는 부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 세 번째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헬기 정찰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0년 군 복무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상관에게 현장 시찰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중령, 위험합니다. 경찰도 철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무장 경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걸까요? 같은 시민이고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군사학에서 배운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LA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깨진 유리창, 불타는 건물, 도로 위에 흩어진 잔해들. 30년 군 복무 중에도 이런 참상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경호원들이 긴장한 채로 주변을 경계했어요. 중령님, 정말 위험합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사우스 LA를 지나면서 더욱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블록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상점들은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은 어디론가 피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인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코리아타운으로 접어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상점들이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긴장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공포에 떨며 숨어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들도 같은 생각인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였는데 여기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군인으로서 그런 의지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기 옥상에 누군가 있습니다.
경호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청년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외부 방어선도 없고 공식적인 지휘 체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할까요? 군사학 교과서에는 없는 현상이었어요. 옥상에 도착하자 그 청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중령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하거든요.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에게 명령을 내린 걸까요? 누가 지시했나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였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도 함께 한국으로 건너갔죠. 그때 제가 12살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군이었지만 저는 그냥 어린 외국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상인 아저씨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계속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손짓 발짓을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린 저는 무서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려는 거였는데 당시엔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신 거였죠.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뭔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적대감으로 오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아이들이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빨간 걸 먹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김치를 나눠주려고 했을 때도 이상한 음식을 주려고 한다고 거절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수한 호의였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기억은 한국 어른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내 머리를 만지지? 라고 불편해했어요. 길에서 한국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것도 오해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신기해서 보는 건데 저는 그걸 우리를 구경거리로 본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어요. 사실은 문화적 차이였는데 저는 그걸 성격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후에도 그런 오해는 계속됐어요. 한국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그들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특히 집단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지? 그건 비효율적이야.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미국식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LA에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걸 알았을 때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또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이번 폭동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상에서 만난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니 어린 시절 만났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진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가져온 오해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니 그 청년이 여전히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교대로 망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중령님. 다시 오셨네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은 어땠나요?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어요. 전문 군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요.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3번 지점에 수상한 차량 접근 중. 약 10명 정도 탑승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로를 우회하도록 유도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전기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3번 지점 상황 파악 후 보고하세요. 다른 지점들은 대기 상태 유지하세요. 명령 체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대응 아닌가요? 누가 지휘하는 거죠? 아무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역할을 맡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휘관 없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요. 몇 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확인 결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협 없음. 청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지점에서 긴급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7번 지점, 실제 위협 상황 발생. 약탈 목적으로 보이는 집단 접근 중.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청년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지점 주의하세요. 7번 지점 지원 준비.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 중령님, 위험할 수 있으니 아래로 내려가세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군사 전략가로서 정말 궁금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부대 같았어요. 이 도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지켜야죠. 그 청년이 무전기를 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들을 움직이는 건 명령이 아니라 책임감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군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제게 부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작전이 아닌데 개입해도 될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7번 지점 상황 보고하세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어요. 약 15명 정도의 집단이 접근 중입니다. 무기를 소지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즉시 전술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회로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세요. 정면 대결은 피하고 시간을 끌면서 지원을 기다리세요. 30년 군 경험이 나온 조언이었죠. 청년이 제 말을 각 지점에 전달했어요. 중령님 말씀대로 우회 유도 작전 실시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협 집단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코리아타운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건 이들의 협력은 명령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책임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자발적 협력은 흔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중령님. 청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군 복무 중에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코리아타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점 주인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본부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코리아타운 방어 현상 도시 위기 상황에서의 정서적 인프라라고 정했어요. 군사 용어를 쓰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관찰 결과를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자제력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무기를 든 집단은 공격성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선제 공격을 하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죠. 하지만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철저히 방어적이었어요. 두 번째 관찰입니다.
그들은 외부에 갇힌 게 아니라 내부를 보호했다. 이 차이점이 정말 중요했어요. 갇혔다는 건 수동적인 상태지만 보호한다는 건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외부와 단절시킨 채로 각자 도생하고 있었죠.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신뢰는 제복이나 명령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자라났다. 이건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과 명령 체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제복이 권위를 상징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호 신뢰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연구자의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역할 분담, 갈등 해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리더가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나이나 지위보다는 능력과 신뢰도가 기준이었죠. 예를 들어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 출신이 리더가 됐어요. 보안 문제가 생기면 경찰 출신이나 군 경험자가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평등한 관계로 돌아갔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니요. 갈등 해결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의견이 다를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의 놀라운 사례. 이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코리아타운 현상은 기존 군사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30년 군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기존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쓴 거였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비역 소장으로 전역했고 지금은 군사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 코리아타운에서 본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당시 상황을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소장님, 당시 코리아타운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그들이 무기를 소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기자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킬 것이 분명했어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였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만난 청년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하니까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고백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살았는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코리아타운에서 그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에게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봤거든요. 30년 군 복무를 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점이요. 하지만 그것이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꼈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코리아타운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정서적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 유대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죠. 30년 전에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전술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요. 우리는 코리아타운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군사력도 경찰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만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옥상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던 그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가족이 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저는 한국계 이민자들에게서 전술이 아닌 정서의 방어력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발전한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